재판관들은 조금 전에 모두 출근을 했습니다. 곧 선고 전 마지막 평일을 열게 됩니다. 김성수,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 9시 반부터 마지막 평일을 연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선고 리허설 같은 거를 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일 오전에 결국 판결까지 진행을 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 자체는 지금 완료가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결정문의 작성이라든지 결정문 요지의 작성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이 선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 주문을 먼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점검이라고 하셨는데 결정문이 이미 쓰여졌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서명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결정문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되면서 이 결정문이 확정되는 절차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도 마지막 평일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문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류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출력해서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문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네.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사례를 고려를 하면 주문이 어쨌든 중요한데 이게 나오기까지 한 20여 분이 걸렸는데 오늘도 비슷한 시간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앞서의 사례를 봤을 때는 20여 분 정도의 이 낭독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지난 저희가 이 심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과거의 사례와 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과거의 사례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이게 결국에는 이 결정문 전체를 다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지를 낭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자세히 요지를 낭독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만약에라도 이 의견이 나뉘는 경우에는 의견을 낭독하는 이 나뉜 의견에 대해서도 낭독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요지를 먼저 읽느냐, 주문을 먼저 읽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바로 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만약에 주문을 먼저 읽는다라고 하면 이 헌법재판 실무제휴라는 책에 따르면요, 이 책 같은 경우에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이 실무적인 이야기나 방법을 담은 책인데요. 이 실무제휴에 따르면 주문을 먼저 읽는다는 것은 즉 만장일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견이 네. 갈리는 경우에 주문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수 의견 그리고 소수 의견 내지는 보충 별개 의견의 이 순서로 나아가서 그 이유를 개진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순서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 한덕수 총리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문영배 대행이 먼저 결론이죠. 이 주문을 먼저 낭독을 해서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낭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수 의견에 대해서 재판관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그 의견을 개진한 재판관들이 나는 어떤 의견인지 또 다른 재판관들과 어떤 쟁점에서 달리 판단했는지에 대한 요지를 낭독하는데요. 이러한 순서로 나아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장일치해서 동일한 결론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이유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그간 통상의 예였고요. 또 이 헌법재판 실무제휴라는 책에서도 통상적으로 그런 순서로 나아간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어떤 통상의 예고 실무제휴에서 제한하는 방법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마지막까지 아마 오늘 평일을 통해서도 어떤 순서로 주문과 이유를 낭독할지도 전 재판관들이 협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이런 순서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왼쪽으로는 이 시각 관저 앞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화면 오른쪽으로는 이 시각 안국역 주변입니다. 자, 이곳에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양쪽으로 분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첫 차부터 막차까지 무정차 통과를 하고요. 오전 9시부터는 한남동 관저 인근이죠. 한강진역도
무정차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전 9시가 넘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각부터는 무정차 통과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인파가 몰려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고 결과는 사실 만장일치일 수도 있고 소수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 중에 뭐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은 다수 의견이 이제 법정 의견이라고 해서 결국 주된 이 주문이 나오게 되는 의견을 우리가 다수 의견이라고 합니다. 네. 소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다수 의견과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에 이제 소수 의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별개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 다수 의견과 결론은 동일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논거나 이유를 난 조금 달리 판단한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별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요. 네. 보충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 다수 의견과 결론과 또 그 논거는 동의하지만 이 다수 의견이 내세우고 있는 논거 중에 나는 조금 더 설명을 보태고 싶다, 보충하고 싶다 이럴 때 보충 의견을 이제 기재하게 됩니다. 근데 헌재법상 이제 다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 의견, 별개 의견, 보충 의견 즉 이 심리에 이 결정에 관여한 모든 재판관들의 의견이 결정문에 적히게 되는데요. 따라서 한덕수 총리의 결정문에도 이 심리에 관여했던 모든 재판관들의 이 소소한 의견까지 모두 적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 사건의 결정문도 꽤 길이가 길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소수 의견 이외에도요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도 또 풍부하게 또 상세하게 이 결정문에 기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네. 자,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주문을 선고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선고 시점을 이 분까지 기록한 다음에 전달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시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이 선고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향후에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이 선고 시점이 기재가 된 결정문이 이 각각의 당사자에게 배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 선고 시점이 중요하고 그것을 언제 선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인용 그리고 기각, 각하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세 가지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가 나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유에 있어서는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결론 같은 경우에가 이 주문입니다. 이 주문인 것이고 인용 같은 경우에는 파면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는 이 법률 위반이라든지 헌법의 위반이 중대하다라는 것이 이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 기각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법률이나 헌법의 위반이 없거나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면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각하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이 소송 자체가 이 소송 요건상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 본안에 대한 판단에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 요건에 대한 하자로 인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가 결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이 이유에 있어서는 이 부분 이유는 결국에는 그 법정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주문과 이 이유를 같이 하는 법정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별개 의견이라고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달리하지만 이 결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하는 이 별개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 의견 같은 경우가 결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재판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반대 의견 같은 경우에는 결론 자체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이유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네 가지의 사유로 이유가 나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 크게 5가지로 저희가 그래픽을 또 정리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5가지 숫자보다도 각각 사안에 대한 중대성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5가지 쟁점 사실은 어제부터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정말 단 한 가지라도 위헌 위법하고 그 위헌 위법성이 굉장히 중대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라고 파악할 경우에는 한 가지 사유만으로도 파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문제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 국회에서 이 해제 결의를 위해서 모일 때 국회에 군을 투입한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고 네. 또 이러한 부분을 좀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쟁점이지 않을까. 즉 위법 위헌성의 판단이 좀 공통적으로 나올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다만 이 위헌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파면을 시킬 정도로 과연 중대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지만 네. 국회로 군을 투입한 부분은 CCTV랄지 아니면 언론사의 영상으로도 물적 증거가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점, 또 계엄 상황에서 적용되는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국회의원에게는 불소추 특권 등 불체포 특권 등 이 체포되지 않고 국회의 권한만큼은 보호해줘야 한다고 계엄법에서도 이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결집하는 부분, 특히 해제 결의를 위해서 결집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무력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이 5가지 쟁점 중에 이 쟁점만큼은 재판관들이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좀 공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동안의 변론길 과정을 봐도 말씀하신 그 계엄을 통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에 헌법재판관들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일단 이 5가지 쟁점 중에 이 가장 중대하게 위반 여부가 이제 판단이 될 그 쟁점이 아무래도 이 국회와 관련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근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증인신문의 이 다수의 질문이 결국에는 이 국회 당시에 출동했던 군과 경찰이 어떠한 목적으로 갔었는지가 이것이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국회 기능의 마비를 시도하기 위해서 군과 경찰이 투입됐던 것이 맞다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 부분 외에도 지금 현재 이 증인신문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록들을 통해서 또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위법이나 위헌의 이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중대성이 있는 위헌이나 위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도 파면의 이 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가장 주된 쟁점은 국회와 관련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5가지 중에 어떤 그 중대성이 지금 더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5가지 중에 4가지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이게 지금 파면이 인용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한 가지라도 이 위헌이나 위법이 있고 이것이 중대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가지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중대한 헌법이나 이 법률 위반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정말 모든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위헌이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 합쳤을 때도 그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파면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반의 판단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위반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이 중대성을 판단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절차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이제 쟁점이 됐었는데 내란죄 철회 문제도 있었고요. 수사 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 문제 등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재판관들의 어떤 결정이랄까요? 그런 것도 나올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내용도 결정문에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같은 쟁점으로 얼마 전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2가지의 동일한 쟁점이 존재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형법상 내란 혐의를 한덕수 총리의 이 사건에서도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장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뭐 적법하다, 부적법하다라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이 형사 사건의 이 수사 기록을 이 한 총리의 헌법재판에 끌어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현재 각하 사유를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쟁점이 있었고 이 부분의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라는 일부 주장 내용이 있었지만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명확히 적법하다 부적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명의 재판관들이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는데요. 네. 저는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됐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문의 기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법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이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각하 사유 굉장히 강력한 또 논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먼저 한 총리의 결정문에 실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결정의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힌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결정문에 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이 결정문에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각하 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만큼은 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제 선고까지는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 혹은 기각이 된다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인용이 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관저거든요. 한남동 관저를 비워야 하는 건데 이게 기한이나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습니까?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판단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이 사저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 이번에도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일정 시간 동안에 이 아무래도 이 짐을 옮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어느 정도는 부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파면 시에는 이제 5년간의 경호를 제외하고 모든 권한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 내용에 따르면요, 7조 2항 1호에 재직 중 이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이 최소한의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호금 경비 제외하고는요, 어떤 비서관을 둔다든지 기사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전직 대통령 수준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현재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도 이제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경찰 단계 때 사건이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 등과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죄로 현재 경찰이 입건만 한 상황인데요. 만약 오늘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라고 하면 경찰에서는 입건을 넘어서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김성훈 차장의 사건과 또 병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파면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윤 대통령 사건, 형사 사건에 대한 이 재판 단계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건들도 굉장히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그 불소수 특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 더 추가돼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직 대통령 신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 즉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내란 혐의로는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권남용 등 혐의로는 현재 소추하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온다 하면 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할 가능성 매우 농후하고요. 뿐만 아니라 경찰 단계 때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면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고요. 검찰에서도 이 기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 관련된 형사 재판의 가지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변호사님 그렇다면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런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은 정지하게 되는 겁니까? 이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소추 특권 같은 경우에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소출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형사 재판은 내란 혐의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직에 복귀한다라고 한다면 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업무 집행과 그 재판 진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상황이 닥치면 그때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만약 오늘 이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은 이제 다음 대통령 선고도 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정확하게 언제 치를지는 권한대행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일이 어떻게 될지는 오늘 윤 대통령이 만약 파면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이 조기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선거일 지정 또한 이제 한 대행이 이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60일 이내에 선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안에 적정한 시기를 또 선거일로 지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당연히 윤 대통령은 이제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그간의 권한을 모두 다 되찾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 헌법 65조 3항을 보면 이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그때는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각이나 각하의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이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즉시 직에 복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탄핵 반대 집회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참석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상으로만 봐도 화면들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탄핵 반대 집회는 한남동에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탄핵 찬성 집회는 안국역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남동 주변의 지하철역도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한강진역, 6호선 한강진역은 무정차 통과를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안국역은 오늘 첫 차부터 지금 무정차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보시는 것처럼 집회 인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파 관리 차원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 관리 차원에서 지금 교통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헌재 선고 지금 이제 1시간 반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단심제인데 불복 절차가 지금 따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관들이 엄중한 판단을 요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단심제입니다. 그만큼 이 헌법,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판단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이 그 판단에 있어서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 중대성이 특히나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렇기 네. 때문에라도 이 심리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 4명 이상이 헌재 결론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저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대법원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헌재에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들은 대법관의 지위에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수십 년간 법관 생활하신 분들이고 따라서 그 결정에는 단심되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 40% 이상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저는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정계에서 너무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단해서 정치적인 성향과 색깔로 분류하고 그 결정을 예단하는 이제 그런 발언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헌재 재판관들이 양심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 지향점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는 데서 이렇게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따라서 오늘 결정이 만장일치가 나오든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든 저는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문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유와 논거들이 나오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헌재 재판관들이 무조건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놓을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관들 한 분 한 분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와 논거가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해야만 40%로 헌재를 불신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런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도 판결은 며칠 전에 마쳤지만 평일을 거쳐서 계속 결정문을 다듬고 수정하는, 그러니까 이 결정문의 논거의 이 논리적 정당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보여져서요. 저는 결정문의 그 내용, 논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탄핵 심판 내내 정치권 안팎에서 헌재의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를 해왔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사법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이 지금 퍼져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 사회의 어떤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사회의 과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이 판단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 법원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오늘의 선고 이후에 또 어떠한 이런 여러 여야 간의 다툼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 다툼에 있어서도 이 판단에 대해서 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탄핵 찬반 지금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은 이 시각 한남동 탄핵 반대 집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 시각 안국역 탄핵 찬성 집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 이 찬반 집회가 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고도 많았는데 공중협박죄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 공중협박죄가 기존의 협박죄보다 형량이 높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죄입니까? 네, 이 공중협박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 18일에 처음 시행된 죄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형법 116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협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하게 이 사안을 보는 그런 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형법상 283조의 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전국에 이제 가포 비상이 발령이 된 상태입니다. 경찰 인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 비상근무 체제고요. 선고가 내려진 뒤에도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경찰이 비상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자, 경찰 시설 파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그리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경찰의 안내나 지시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요, 이 경찰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 공무집행 방해, 또 여러 명이 함께 따르지 않을 경우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체포됐을 경우에 48시간 내에 이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인데 지금 경찰에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 많은 인파가 몰리겠지만 최대한 이러한 수사가 굉장히 엄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께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의 이런 안내나 이런 지시 부분에 대해서 잘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공중협박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 네. 형법죄 같은 경우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협박해야만 죄가 성립하지만 이 공중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예를 들어 어떠한 결정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에 불복해서 내 SNS에 누군가를 어떻게 살해하고 싶다 이런 글을 올리는 것도 공중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네. 한다면 그 주거지 부분에 대해서 통신영장 등을 통해서 조회해서 그 피해자를 체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행동이나 발언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변호사님도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집회에 나서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집회는 합법적인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떤 우발적인 위법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집회에 나가는 시민이라면 어떤 부분에 좀 유의해야 할까요? 예, 일단은 집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집시법이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여기서 일단 벌칙 규정을 통해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 일단은 이 헌재 100m라든지 이 일부 범위 내에서는 이 시위 자체가 금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어떠한 고성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그 데시벨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우려가 가장 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당시에도 결국에는 이 폭력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그 처벌이 됐던 사례도 있었고 사상자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오늘의 선고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찰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어떤 뭐 폭행 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손괴 그리고 또 이 집행,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해당 행위 같은 경우에도 다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네. 제가 네. 예. 자, 헌재 주변에는 또 지금 진공 상태지 않습니까? 반경 150m를 이제 넓혀서 통제선이 마련이 돼 있고요. 진공 상태인데 만약에 이 진공 상태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뭐 가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내가 만약에 업무를 못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 하면은 여기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손해배상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심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네. 손해배상을 이제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서 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대상을 특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 집회에 나온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특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형사적으로 어떠한 내가 손괴의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그 손괴 행위를 한 구체적인 당사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이 선고가 나온 이후에 직후에는 이렇게 치안이 잘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위법 사항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예로 들자면 헌법재판관들의 그 자택의 주소를 공개해서 어떤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헌재 재판관들의 주거지 인근으로 모여서 어떤 협박성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피켓 시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구체적인 그 해당 재판관의 신변에 위협이 된다든지 신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내용이 기재가 되거나 발언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이 결정을 기다리는 이 순간에도 이 양측에서 굉장히 또 격렬한 지금 집회를 벌이고 있지만 결정이 나온 이후에 어떤 형사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헌재 재판관들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혹은 그곳에서 어떤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혹은 어떤 폭력 사태를 벌였다가는 경찰에서는 이 재판관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는 또 우려되는 것이 방화 범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집회로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집회가 현재로서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결정이 생중계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낭독되는 순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왔을 때 집회에 참여한 인원 중에 일부가 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이런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방화를 뭐 어떤 예비하거나 혹은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냐, 의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 또한 굉장히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가 상당히 강화가 돼 있는데 한동안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결정이 나오고 이 미칠 파장이 주말을 넘어서서 다음 주까지 계속될 가능성은 대단히 농후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재판관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고 또 경찰도 가포 비상명령에 대해서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경찰도 이런 가용 인원의 이 최대한을 확보해서 이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은 조금 어떻게 국정의 혼란이 조금 약해질 때까지 한동안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한남동과 안국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모습이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포 비상을 발령해서 경찰력 100% 동원 가능한 비상 근무 체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주변을 150m가량
진공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치안 유지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뒤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주심 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 주심 재판관이 사건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이 주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작성에 가장 이제 주된 관여를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 뭐 별개의 의견이 있다라든지 보충 의견, 뭐 반대 의견 이런 경우에는 이 각각의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의 재판관이 기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주된 법정 의견의 작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재판관의 이 판단에 따라서 이 주된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주심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을 기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된 법정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관이 이에 대한 작성을 주되게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정형식 재판관이 만약 소수 의견에 속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재판관 중 한 명이 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가질 경우에는 이제 주심 재판관이 그 다수 의견의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요. 만약에 주심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채택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 낭독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각 재판관들이 일단은 자신이 채택한 그 의견에 따라서 낭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법적인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